KF-21EX의 상세 재원이 공개되자 기술 유출하던 인도네시아 결국 공군 멸망한 상황. 지난 26일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KF-21을 두고 4.5세대 전투기로 명명하는 것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4.9세대라 칭해야 옳은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하여 KF-21은 훨씬 성능이 뛰어난데 5세대 전투기에 못지않은 기술력이 탑재되었다고 강조하였죠. KF-21은 2016년 체계 개발이 시작된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첨단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라팔이나 F-16은 3세대로 시작해 개량을 통해 4.5세대로 성능을 최대치 끌어올린 기종인 반면 KF-21은 4.5세대를 기본으로 5, 6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이고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전투기 성능의 핵심 요소인 레이더 반사 면적은 라팔과 유로파이터 대비 2~3배 낮으며 대당 단가 또한 최신의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종 대비 40% 이상 더 저렴한데요. 특히 최근 카이는 자체 보고서 발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 KF-21EX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사실상 5세대 전투기의 특성 및 6세대급 기체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이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SCS 개발 방안에서 2030년 도입을 목표로 3단계의 업그레이드를 구상했는데요. 이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6세대 GCAP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 모델이 KF-21의 NACS 계획에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KF-21에는 지향성 데이터 링크 및 무인기 30~40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슈퍼컴퓨터가 탑재될 예정으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이가 계획 중인 다목적 무인기는 전장 3.1m, 폭 2.2m, 150km 중량의 최대 속도 마 0.6의 성능을 가진 수형 제트 무인기로 빠르면 벌써 내년에 초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NACS-1 다음 단계인 NSCS-2에서는 이 AAP와 함께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폭 등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AAP와 달리 UCAV는 많은 무장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KF-21과 함께 작전할 로얄 윙맨으로 불립니다. 설계안을 보면 전장 12.2m, 폭 9.6m에 마 0.9의 속도로 날 수 있는데, 무기와 연료를 모두 넣은 UCAV의 중량은 9,730kg에 달합니다. 그리고 NACS-3 단계에서는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KF-21EX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요. KF-21EX의 주요 보관을 보면 내부 무장창을 비롯해 전투기 센서, 레이더 장비가 내장형으로 들어가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VA로, EUDS, 지향성 데이터 링크 3가지를 구축하게 되는 KF-21EX는 사실상 5세대를 넘어 5.5세대로 불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VA로는 Very Low Observable의 약자로 매우 낮은 탐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레이더 흡수 물질을 표면에 적용시켜 레이더파를 반사가 아닌 흡수하도록 설계하며, 또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여 무장으로 인한 레이더 반사를 줄이고 전파 흡수 구조를 채택하여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레이더 신호를 흡수합니다. 카이는 모든 밴드에 대한 전파를 흡수할 것임을 밝혔죠. 특히 에러 코팅된 캐노피도 적용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VA로를 갖춘 KF-21은 F-35와 F-22 사이에 낮은 RCS 값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ODS까지 탑재되는 KF-21EX인데요. 전자광학 분산계고 시스템으로 불리는 해당 장비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상황 인식을 크게 향상시키는 첨단 기술입니다. 적외선 센서를 통해 전방위 360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탐지하여 경고해주며 자동으로 적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자동으로 탐지하여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아직 1차 양산도 끝내지 않은 카이가 KF-21EX의 개발을 선포했다는 것은 KF-21 미래 사업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26일에 열린 영국 팜볼 에어쇼에서 카이 부스에는 연일 수많은 관람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서유럽의 한 유럽국은 과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판매를 추진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고 했는데요. 특히 기존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어 자연스레 KF-21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구영 사장은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은 전투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먼저 요청하는 것은 미국 이외에는 없는 일이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추후의 기술 유출 사태로 한국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인도네시아는 현재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의 7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KF-21의 20대 양산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몇 대의 KF-21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정조차 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반응에 따라 기술 이전 및 판매에 대한 정책을 맞추겠다고 한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아 KF-21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보다도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특히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작년 구매를 확정지은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의 인수를 취소했다고 했는데요. 매체는 2023년 한 해 동안 내내 미라주 2000을 구입하기 위해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대변인 다닐 안자르 시만 준딱은 지정적인 이유 때문에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프라보어에는 일 벌릴 때는 맨 앞에 나서서 사진 찍기 바쁘더만 취소할 때는 대변인 내세우는 게 꼭 관상대로 행동하네요. 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어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도입 사업들을 여러 벌려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로부터 미라주 2000 중고 40대를 구매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현재 허망하게 취소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낚인 인니 사람들은 프라보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지만요. 한마디로 정치권의 노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열세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원수네요. 2024년 2월 21일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칸 프로젝트. 그러나 이 터키 전투기도 시작부터 정치권에 의해 노란한 전투기입니다. 최근 뜬금없이 시제 2호기를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혀 터키 네티즌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뻥져서 기사에 오타가 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은 선거 때문에 완성도 안 된 시제 1호기를 무리하게 띄운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칸은 KF-21과 승부도 한번 제대로 못 내보고 KO 패배당했는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 사실상 KF-21의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전투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모두 2040년대 중후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로 바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바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GCAP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FCAS입니다. 그러나 거창한 계획과 달리 시작부터 이들도 꼬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별 과제다 보니 서로의 역할과 지분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시점이죠. 합작 법인 본사를 어디에 둘지부터 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한 국가당 거의 30% 넘는 지분 및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터라 만에 하나 한 국가라도 중간에 이탈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지난해 벤 월라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탈리아와 일본의 막 착수한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트너 중 한 명이 작업 시작 후 철수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세 나라 모두 새로운 전투기 능력이 필요한데 서로를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한 나라가 탈퇴한다면 외교,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에서부터 날개 한 짝씩 만드는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난 바 있고 또한 현재 도프스의 FCAS도 매일 싸우고 협박하고 파트너 교체해야 한다고 윽박 지르기 바쁜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도네시아의 기술적 지분은 0%에 가깝다는 것이며 인니의 미남 문제로 떠하는 개발비 1조 원은 6천억 원 정도의 원가 절감 및 나머지 4천억에 대한 정부와 카이의 공동 분담을 통해 전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순수 독자 설계 및 생산에 들어가는 KF-21은 굳이 타국 신경 쓰지 않아도 경쟁사들의 자충수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KF-21이 대세다. 오늘의 한 줄 평, KF-21 5세대가 아닌 5대세 KF-21에 대한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그동안 거론되지 않아왔던 KF-21이 공식적으로 필리핀 공군에 의해 후보로 선정된 것인데요. 지난 30일 해외 한국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 RFI를 발행했는데 대상 업체는 미국 로키드 마틴 F-16 바이퍼,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그리고 한국 카이의 KF-21이었습니다. 그동안 후보 기종으로 그리펜과 F-16 바이퍼는 꾸준히 언급되어 왔었지만 KF-21에 대해서는 한국 측 언론 보도만 있었을 뿐 필리핀 측의 발표는 없었기에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공군의 발표를 통해 KF-21이 유력한 후보 기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필리핀은 카이의 최대 큰 손 중 하나로 현재 FA-50을 12대 운영 중이며 추가 12대를 구매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과 인터뷰를 진행한 신동학 상무는 KF-21에 대한 RFI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요청서는 무기에 대한 정보, 성능, 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청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업체가 먼저 자료를 뿌리는 것이 아닌 도입국에서 먼저 업체들을 선정한 후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RFI가 발행된 기종들은 이미 도입국 국방부에 의해 1차로 선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전투기 기종이 있지만 RFI를 받은 기종들은 필리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거나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인 것이죠. 이는 해당 기종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FI를 발행하지 않고서 도입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KF-21의 첫 필리핀 RFI 발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같은 후보군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KF-21입니다. 현재 경쟁 기종으로 올라와 있는 스웨덴 사브의 자스 39의 경우 공급망 부족과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대당 단가가 급상승한 기체입니다. 우여 곡절 끝에 체결된 브라질 전투기 공급 계약 당시 그리펜 NG의 가격은 36대 54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으로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콜롬비아는 20억 달러의 EF 버전 16대를 구매하면서 대당 1,718억 원을 썼습니다. 아무리 사브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어디까지나 경량 전투기 인 그리펜 NG를 대당 2천억 원에 EF를 1,700억에 살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 F-16 바이퍼의 경우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미 밀려있는 계약건을 수행할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인데요. 2019년 8월 대만은 F-16 바이퍼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 6년째 되는 현재까지 아직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초 첫 두 대가 지난해 말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올해 3분기로 늦춰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만은 다 죽어가는 미라주 전투기 수명 연장 사업에 들어간 지경이죠. 반면 KF-21은 현재 순조로운 개발과 함께 한국 공군 소유분인 20대의 첫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약 7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지니고 있는 KF-21이며 가장 중요한 엔진 역시 국내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로 생산하고 있기에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특히 한국 방산 특유의 빠른 납기로 긴급한 안보 위기에 놓인 필리핀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공동개발국에서 개각국으로 변모한 인도네시아는 해당 소식에 발끈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가 필리핀 소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20% 1조 3천억 중에서 2,783억 원만 내며 KF-21 도입 대수도 현재 확정짓지 못했는데 카이와 필리핀은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KF-21의 순조로운 수출 소식은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 순조롭지 않아야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중요성이 높아질 테고 이로 인해 더욱 협상 테이블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없이도 한국 자치 양산, 더 나아가 제3국에 대한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동남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KF-21을 지역 내 라이벌인 필리핀이 먼저 도입하게 된다면 수모 중에 수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필리핀은 한국산 전투기로 인한 국격 상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공군 연합훈련에 필리핀이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이 피치블랙 훈련에서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은 FA-50 전투기 4대를 직접 조종하여 호주 다윈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매체들은 연신 필리핀 공군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대수특필하였죠. It is a training exercise the country's airmen and the PAF can ill afford to miss, given the size and sweep of its activities, logistics, hardware, and activities. And the PAF team selected for this animal training, dubbed Pitch Black, will immerse themselves in a multinational engagement to hone their skills. Philippine Air Force pilots aboard FA-50 fighter jets flew into Australian airspace. Upon their arrival in Darwin, Australia today, for the Pitch Black Exercises 2024. Bad weather met them at Patimura Airport in Indonesia, where the FA-50 from the Philippines temporarily landed before arriving in Australia was not a hindrance. The Philippine Air Force sent 4 FA-50 fighter jets to Darwin, Australia to participate in the Pitch Black Exercises 2024. This participation is historic for the PAF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a large contingent was sent to include fighter jets in its fleet. Representatives of the Royal Australian Air Force welcomed the PAF pilots.
Some members of the Philippine contingent had arrived earlier, a proud moment for the PAF to participate in the pitch black exercises, where they will fly side by side with other pilots and modern fighter jets from other countries. This is a very important milestone for us. First of all, we want to enhance our operational readiness and also, of course, the commitment for this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operations that we want to do. And most especially, sir, is that we want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ore than 20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is year's pitch black exercises, the largest in the history of the training tradition. Not only will the Philippines learn, but they can als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capabilities as well. All of us has its own peculiarity. We have our own expertise, and with that, air-to-surface strike. And one of the components right now of the pitch black is the air interdiction. One of the ones that we're most excited is to invite the Philippines for their first time to exercise pitch black. And it's a reflec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Philippines Air Force, and it's a reflection of what the Philippines Air Force might learn from the other nations here, but it's also a reflection of what we'll learn from the Philippines Air Force as well. So as we go through the exercise, it's a fabulous opportunity for us to learn from each other. From Darwin, Australia, Patrick De Jesus. 필리핀은 사실 이번 훈련 중 태국이 운용 중인 그리펜과 자국의 FA-50에 대한 성능 비교 평가를 진행할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필리핀은 다른 한 가지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종사 훈련의 중요성이었죠. 24일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한 이탈리아 공군 조종사가 몰던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기체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종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종사는 사출 좌석을 통해 탈출한 반면 기체는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최대 방산 매체 맥스 디펜스는 필리핀 공군이 추가 전투기를 도입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운 전투기로 전환할 자격을 갖출 조종사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리핀 공군 FA-50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도 많지 않지만 이들이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조종사 그룹의 선구자가 될 것이며 앞으로 최우선 과제로서 조종사 양성 과정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FA-50이 지닌 전투기로서의 훈련 조종사 양성 용이성 그리고 FA-50과 KF-21의 기종 전환에 대한 이점을 고려했을 때 스웨덴 사브의 자스-39보다 훨씬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한국산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이는 필리핀 공군의 요청에 의해 착수한 지 1년 만에 필리핀 세사르 기지 FA-50 비행 시뮬레이션 센터를 완공했는데요. 한 필리핀 관계자는 이는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기 전 리드 전투기 훈련에서 미래의 FA-50 PH를 훈련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게 된다면 해당 시설을 그대로 KF-21 전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필리핀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남중국해 내에 영향력을 늘리려는 중국의 시도가 무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 이후 마르코스 주니어 봉봉 대통령은 완전한 서방 노선을 타게 되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미 국무장관 블링컨과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동시에 필리핀에 도착하였고 이 자리에서 군사자금 7천억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노발대발하며 필리핀에 대한 무력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해군의 첫 3,200톤급 호위함 미겔 말마르함이 빠르게 건조되어 필리핀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6월 18일 중국 매체 인민망은 필리핀 해군에서 가장 큰 배수량을 지닌 군함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과 기술력이 부족한 필리핀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 및 서방에 협력하려 하지만 결국 중국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중국다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꼴이 꼭 인도네시아와 같은데요. 보면 볼수록 닮은 두 국가입니다. 인중한데 팍치고 싶네. 같은 동아시아라에도 중국과 한국이 다르듯 같은 동남아시아라에도 인니와 필리핀은 다릅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기 구매 비용을 밀린 적이 없으니까요. 6.25 참전국인 것은 덤. 무튼 중국이 이럴수록 오히려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 및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럴 때 쓰는 말 중나한데 중국이 나댈수록 한국이 대박난다. 최근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최근 3분의 1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KF-21 기술도 그만큼 적게 이전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납기 기한도 현 계약상의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무려 8년을 미뤄달라는 염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먹튀가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사청과 카이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내로 KF-21이 전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로서 20년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이에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공동개발국에서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숨겨진 반전 카드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럴까? 최근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라보의 신복인 홍망아라자 판자이탄 특별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사청장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KF-21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담금의 분자도 꺼내지 않고 무슨 협력을 논하겠다는 건지 웃음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심지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까지 방문하여 인니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계약 체결 후 3년간 발효하지 않아 전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는데 참 양심도 없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카이도 방문해 KT-1 개량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니 아주 사람 질려버리게 만드는 방한 과정이었는데요. 사실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프라보의 대선 도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프라보어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보잉 F-15EX, 프랑스 라팔, 미라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KF-21 협력을 붕뜨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런 프라보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KF-21 분담금 축소 연장이 진행되었는데 이 역시 프라보어의 정치적 장난질 때문입니다. 바로 프라보어가 인니를 비동맹국 노선으로 결정하면서 더 뒤틀리게 된 거거든요. 서방이나 동구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전략인데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이러한 기조는 사실상 반미 노선이라고 불려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라보어는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중국으로 달려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중국 국방협력의 핵심 파트너였죠. 이후 유럽 순방을 시작한 프라보어는 유럽 3개국을 방문했는데 프랑스, 세르비아, 터키였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패권 없는 독자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세르비아는 권위주의로 전향해가고 있으며 터키는 팔레스타인 지원을 표명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활용점정으로 지난 2일 프라보어는 러시아에 방문해 푸틴까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호이 35에 대한 구매 계약,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더 나아가 합동연합 훈련 초청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졌죠. 이건 비동맹국 지위라기보다 아예 반미 노선을 타는 게 아닐까 싶은 상황입니다. 프라보의 이러한 행보는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터키가 러시아의 S-400을 구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F-35 공동개발국에서 퇴출, 각종 군수무기 제재를 처맞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수호기를 포함해 전투기 기술 이전, 거기다 핵기술까지 협력한다. KF-21G, F-414 엔진 수출에 충분히 제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보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KF-21 따위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그닥 중요치 않을 테고 결국 분담금 3분의 1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외신들은 일찍이 프라보어의 당선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 프라보어는 동티모르 병합작전 당시 민간인 탄압 문제로 미국 출입 금지라는 처분을 받기도 했거든요. 또 그 동티모르와 관련해 악감정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바로 호주인데 미국은 오커스 군사동맹을 조직해 호주 핵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하니 프라보어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들의 KF-21에 대한 기조 역시 사뭇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인니가 없으면 한국은 위기다 라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인도네시아는 KF-21이 없어도 된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한국은 양산이 확정되었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양산 대수조차 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보 요청서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아 RFI를 요청한 필리핀이 더 먼저 KF-21을 인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수호이 35, 라팔 등 다양한 기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확실히 프라보어 정부 이후 KF-21에 손을 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프라보어가 라팔, 수호이 35, F-15EX, 미라주 등 주구장창 계약을 체결하며 일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러한 행태는 인니 안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는 딱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이야 4세대 전투기 또는 4.5세대 전투기의 선택폭이 매우 넓지만 앞으로 이후 20년간 공중 우세기로 사용될 5.5세대 전투기의 선택폭은 그야말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KF-21이 유일한 상황이죠. 5.5세대 KF-21 올해 4월 발간된 논문 전투기 세대 구분 정교화에 관한 연구 6세대 분류기준 정립과 4.5세대와 5.5세대 세분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KF-21은 5.5세대 기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단 3개 국가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투기 개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모두 현재 4.5세대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A-18E, 러시아 소유-35, 중국 젠-16,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스웨덴 자스-39 그리펜, 그리고 한국 KF-21입니다. 그러나 위 4.5세대 기체들 중 5세대 이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기체는 오직 KF-21뿐인데요. 4세대 기체에서 제한적 스텔스 성능, A사 레이더, 능동 레이더 유도무기 등이 장착되어 기존에 비해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된 기체가 4.5세대인데 이러한 4.5세대 기체가 5세대 이상으로 개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텔스 형상 기술, 즉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형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비행시험, 최저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며 이는 사실상 개량이 아닌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한 것과 유사하죠. 쉽게 말해 프랑스의 라팔은 절대로 5세대 기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F5를 마지막으로 라팔의 개량은 없다고 못 박았죠. 5.5세대에서 6세대로의 진화도 마찬가지인데요. 5세대 기체가 6세대로 개량되기 위해서는 꼬리 날개가 없거나 V미과 같은 기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NGAD, 영국 GCAP, 프랑스 FCAS와 같이 6세대 모델들의 그래픽을 보면 모두 그 형상이 광대역 스텔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6세대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5세대 기체에 적용될 수 있는데 가변 사이클 엔진, AI 및 멈티 운영,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즉 기체 외형을 제외한 나머지 6세대 기술들은 바로 전 세대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기존 5세대가 아닌 5.5세대로 불리는 기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기체는 미국의 F-35 블록 5, 러시아의 수호이 75, 한국의 KF-21 블록 3뿐입니다. 미국 및 유럽이 개발을 천명한 6세대의 경우 실용화되기까지 보수적으로 2045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은 5.5세대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항공산업이 거의 박살난 상태이며 미국의 F-35의 경우는 블록4의 업그레이드도 2040년 연구 시작으로 연기되었기에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5.5세대 기체는 한국 KF-21 블록 3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F-35의 업그레이드 지연 문제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개발에 착수한 지 28년이 넘은 기체다 보니 전자전 개량에서 수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에서 873건의 결함이 발견된 F-35인데 그 가운데 800건 이상이 바로 소프트웨어 결함이었죠. 최신 기술을 적용시키려다 보니 호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F-35의 경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8개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초기 단계부터 설계 생산 테스트를 시행한 조별과제였는데요. 유로파이터도 그렇고 조별과제의 끝은 결국 결함 873건인 것이죠. 즉 앞으로 KF-21은 블록 진화적 단계를 통해 불티나게 팔릴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각지에 매우 매력적인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같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F-35를 판매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최우선 도입 후보로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20세기 이후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최신의 전자전 장비의 호환성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카이는 KF-21EA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를 하며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외에도 AARGM-2R과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도 투입이 되죠. 이를 위해 우선 복자형 KF-21B를 개조해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개조하고 총 3개의 전자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KF-21에 장착한 후 이 중 3개의 EA 장비는 2개의 고주파 전자전 장비와 1개의 저주파 전자전 장비로 구성돼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사계적인 전투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KF-21 단자형과 복자형을 굳이 같은 시기에 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5.5세대 전투기를 지니게 된 한국. 인도네시아가 6천억 원의 분담금을 가지고 마치 KF-21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듯 건방 허세를 떨고 있지만 한국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F-35보다 훨씬 이쁘고 섹시하게 잘 빠진 KF-21의 외형에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업그레이드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방산 역사에서 할 수 있듯 항상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있니? 아직 안 갔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KF-21의 독주 시대가 열렸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기동성과 저피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격 메리트에서도 다른 전투기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초도 양산 물량과 계약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대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대의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F-414 엔진 5,562억 원,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는 1,100억 원으로 총 생산가는 2조 6,272억 원, 이를 20대로 나누면 대당 1,300억 정도입니다.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한 대당 1,500억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0억 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사실 당초 목표로 했던 1,000억 안팎의 가격 형성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당 1,300억은 잘못된 계산법이었습니다. 초도 양산에는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에서 카이가 자체 투자한 분담금 일부를 군이 돌려주는 일종의 환급금입니다. 분담금을 다 낸 뒤 다음 생산분부터는 군이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카이가 받은 계약금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를 빼면 KF-21 20대의 가격은 1조 5,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엔진과 A사 레이더를 제외한 카이 순수 제작 KF-21 한 대의 가격은 776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납품받을 엔진과 레이더에도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합할 시 최종 대당 단가는 950억 원이 되어집니다. 이 경우 경쟁 기종 대비 적게는 500억,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용 시에 소요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KF-21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 대비 낮은 비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카이가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유지비가 저렴하며 국산 전투기라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65%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면 대부분의 부품을 이미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즉 고장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쉽게 부품을 구해 수리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동급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입은 라팔, F-16 바이퍼, F-18EF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펜스 위크와 디펜스 뉴스, 에어앤스페이스 포스 매거진 등에 따르면 F-16 바이퍼는 1,000억 원, F-15EX는 1,487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F-21은 가장 최신형 한정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저피탑 외형 설계를 지니고 있어 스텔스에 대한 확정성 등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칸 전투기.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뻥져서 실수로 잘못 말한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철이 다 끝났다는 팩폭을 날린 네티즌도 있었죠.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예 에르도안 AKP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에 2023년 초도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 외적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튀르키예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와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시제기를 띄우는 데에 성공했던 칸은 두 번째 시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있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저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터키 네티즌들은 내년 말이라니 우리가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늦다. 우리는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 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수이 57의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수호이 30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수호이 MKM이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매치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라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 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하긴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뽕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욕먹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오늘날 KF-21로 증명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지니고 있는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죠. ADD 주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엘러빌리티가 현재 항공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 하나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G사의 F4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엘러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은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 분석,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초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 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K급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도 해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로 불리는 TIT, 즉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도 두산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 대 한화의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의 협력 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구소련권이랑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처럼 설계는 이븐체코 프로그레스에서 그리고 생산은 모터시치에서 하듯 엔진 설계는 ADD가 주연을, 두산이 주연급 조연을, 그리고 한화가 조연을 맡고 엔진 생산에 있어서는 한화가 주연 그리고 두산이 주연급 조연을 맡는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도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항공 엔진 개발에 가장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 바로 한국이죠. 한국형 전투기에 한국형 엔진. 이야. 오늘의 한 줄 평, 국뽕 빼고 한국형도 나쁘지 않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